지금 보면 이제 그 시장에 늘 언제나 뭐 비관론이 있고 이제 낙관론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야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낙관적인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비관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를 한번 좀 따져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낙관론이야. 뭐 그 낙관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데 별로 강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다 프라이싱이 돼 있다 라는 게 낙관론이에요. 그럼 이제 비관론은 뒤집어서 얘기하겠지. 자,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게 비관론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이제 좀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뭐 하루 이틀 빠지는 거 가지고 비관론이 아니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좀 종합을 해서 이제 교집합을 뽑아내면 논리는 이거예요. 이제는 이게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4.2까지 갔다가 뭐 3.5 근처까지 꽤 50bp 이상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물가가 잡혀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적 증거로서 지금 현재 EPS, 그 기업의 이익이 하락 중이고, 기업의 이익이 하락 중인데 주식이 좋은 적이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야말로 정말로 큰 하락이 시작됐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깨볼게요. 깬다는 게 좀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동의하는 거는 금리 하락이라는 게, 금리라는 거는 그 10년물 금리라는 거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게 그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좋게 말하면 성장이 나온다 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물가라는 거는 경제가 좋아야 올라가지, 경제가 나쁜데 올라가는 건 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 70년대에 있었던 뭐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그 특수한 상황, 안 쓸 수 없는 것들이 뭐 공급 충격으로 오르면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꺼져가는 그런 특이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지금 그 금리가 내려간다는 걸 가지고 이게 EPS, 기업의 이익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니까 시장이 빠졌어요, 그죠? 근데 내려올 때는 이게 원래 그럼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가 강하게 해서 주가가 떨어졌으면 사실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인플레가 완화되는 건데,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물가는 두저치고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금 굉장히 악재다 라는 거고, 근데 뭐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금리가 빠질 때 기업의 이익이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업의 이익이 빠지니까 성장이 줄어들 것 같고, 성장이 줄어든다는 말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요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EPS 많이 내려가고 있죠. 많이 내려가고 있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0월 달에, 11월 달 건 이제 봐야 되겠지만 10월 달 것만 하더라도 한 달간 우리 EPS라고 하면 이게 12개월 포워드를 많이 1년 후 이제 예상 EPS를 보는데, 그게 한 달 만에 14.4%, 그러니까 거의 15%가 빠져요. 한 달 만에 이 정도 빠지는 건 거의 역대급이고 상황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금리도 좀 빠진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10년물 금리라는 게 좋게 보면 성장, 나쁘게 보면 인플레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좋게 볼 때가 있고 요렇게 나쁘게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같이 저성장에 깔려있을 때 10년물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성장으로 봤죠. 하도 안 올라오니까. 근데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모든 문제의 근원일 경우에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대부분 악재입니다. 왜? 인플레가 문제인데 성장도 좋지만 성장이 올라온다는 게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수요가 견고하고 뭐 고용이 버티고 있어서 금리를 더 올리겠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게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플레가 높아진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뭐 코스톨라니 그 달걀 뭐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 한번 책들 보셨을 건데 거기서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그 나누잖아요. 뭐 계절로 나눠가지고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빡 와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부양을 하려고 할 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장세.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보다는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우리 코로나 때가 딱 그때죠. 그러고 나서 위기를 벗어나고 저금리가 이제 투자로 연결되고 하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실적 장세. 요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한다는 건 뭐겠어요? 아, 이제 경제 침체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경제가 이제 약간의 성장을 넘어서 과열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연준은 중앙은행 뭐 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금리를 높이면서 돈을 흡수하겠죠. 유동성을 흡수하겠죠. 그럼 그걸 역금융 장세.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최고 힘든 시기가 대부분 이때죠. 대부분 이때. 금리 올리면 주가 빠지니까. 그러고 나서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기업의 실적들도 나빠지겠죠. 그걸 역실적 장세. 근데 역실적 장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 실적이 계속 나쁘다 보니까 한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전체 기업이 나쁜 건 뭐, 그걸 뭐라 그래요? 경기 침체라고 그러죠. 그럼 다시 중앙은행이 돈을 다시 풀고 다시 금융장세로. 그래서 빙글빙글 돈다. 그래서 뭐 달걀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근데 이 달걀도 모양이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이게 코로나 전까지는 그 저성장, 저금리 뭐 이런 게 문제였잖아요. 장기 침체 뭐 이런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문제가 뭐였다? 모든 출발이 뭐였어요? 인플레이션이었거든. 인플레이션. 그럼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올릴까요? 아니면 급하게 올릴까요? 우리 올해 봤잖아. 올해 정답이 있어요. 예전에도 금리를 올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2015년 연말부터 올렸던 거, 그리고 좀 전으로 가면 뭐 금융위기 때도. 그때도 올리긴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렸나?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을 때는 주가가 내려갈 때 역금융 장세하고 역실적 장세가 있는데 보통 이게 두 번 바닥을 찍거든요. 주가는 뭐로 결정이 돼? 뭐 곱하기 뭐예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니까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얼마 주냐, 얼마 버냐, 요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라는 건 움직이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겠지. 근데 더 빨리 변하는 거가 뭐겠습니까? 멀티플을 준다, 밸류를 준다. 그럼 밸류라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금리가 1%대 한 달에 그 1년에 10% 버는 회사 하면 우와, 이런 최고의 회사구나. 그래서 밸류를 엄청나게 주는데 예금이 갑자기 그 사이에 5%로 올라와 버리면 이 회사는 그대로 10%를 벌고 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10%, 영업이익이 10%를 하더라도 예전보다 매력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쭉 내려오는 거죠. 실적은 똑같은데. 그래서 움직이는 폭이 PER이 더 크다는 건 주식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보통 역사적 하락장을 보면 이제 역시 역금융 장세가 시작되면서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다가 이제 기업 이익이 빠지면서 역실적 장세가 나오면 한 번 더 빠지면서 바닥 잡고 올라가는데 그게 보통 한 20% 얼추 비슷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관론자들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가 빠진 만큼 또 빠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는 거야.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맞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20% 빠지면 이게 도합 40% 빠진다고 쳤을 때 똑같이 40%가 빠져도 인플레이션이 되면 역금융 장세 때 40%가 거의 다 빠진다. 왜? 예전처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앞부분에 밸류에이션을 깎는 역금융 장세 하락장이 더 깊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는 또 뒤쪽이 또 유리한 게 뭐냐면 기업의 실적은 인플레이션 보정을 하지 않잖아요. 맥도날드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8% 늘어났어. 근데 미국 CPI가 8%예요. 엄밀히 따지면 본전이죠. 물량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줄어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만 어쨌든 매출은 8% 올랐다고 하잖아.
그 CPI 보정하지 CPI 보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금리는 평소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데 반해서 실적이 내려가는 건 물가의 희석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지. 물가가 오히려 기업의 실적에 도움을 주니까. 그러면 똑같이 40이 빠진다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20, 20 빠졌다면 지금 뭐 30, 10, 뭐 35, 5,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1년 내내 다 빠진 거 아니겠느냐. 라는 게 이제 일단 뭐 저랑 또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장의 그 모습을 보면 저번에 한번 강의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제 쭉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사람들이 좀 고상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PR이 그 밸류가 빠지는 거죠. 밸류가 먼저 빠져요. 근데 EPS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겠어? 주가가 3,300이었는데 지금 3,100이야. 근데 EPS는 오히려 기업이 이익 전망치는 늘어나고 있어. 저평가됐네. 사야겠군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처물리는 게 무슨 트랩? 베어 트랩. 그러다가 이제는 같이 빠지죠. 같이 빠지다가 먼저 빠졌던 게 먼저 반등하잖아. 그럼 뭐 하락장에서 뭐부터 반등을 하겠어요? EPS가 반등을 먼저 하겠습니까? PR이, 밸류가 먼저 하겠습니까? 당연히 밸류가 먼저 하지. 그러면 EPS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이 주식이 싸다싸다인데 무슨 소리냐. EPS는 계속 내려가고 밸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절대 싼 거 아니다.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올 거니까 그때 사야 돼 라고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또 베어 트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뭐 그런 느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조금 하는데 그럼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 이게 미국 10년물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고 이게 주황색이 코스피인데 그러면 지금 기업 이익이 나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다들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0월 달에 코스피 그 1년 선행 EPS, 그러니까 뭐 흔히 쓰는 게 이건데 이게 한 달 만에 15% 빠졌다고 14.8%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작살나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기업이익 전망치가 1.5도 아니고 14.8%가 한 달 만에 빠졌어. 역대급으로 빠졌거든. 그럼 이거는 거의 경기 침체 직행이네. 그러면 주가가 처박혀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뀌잖아. 오히려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 그러니까 EPS는 내려가지만 P가 올라가니까 합치니까 오히려 더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이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낙관론자들은 이제는 밸류가 올라가는 게 EPS 내려가는 것보다 많을 거니까 결국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사람이 낙관이고, 반대로 EPS가 더 빠질 거기 때문에 밸류는 오히려 비싸고 더 빠질 거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는 그거죠. 밸류가 올리는 거하고 EPS가 깎는 거하고 합쳤을 때 음이 되면 더 빠지는 거고 양이 되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모습이면은 너무 그렇게 비관에 떨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나타납니다. 이게 아까 베어 트랩,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뒤늦게 내려온 EPS를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치는 걸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EPS도 이게 지금 실행이 아니고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EPS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망이거든요. 1년 후에 아무리 애널리스트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어.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자, 애널리스트 특징 뭐겠습니까? 자기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잘 알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 알고 있다고 자기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생각을 잘 바꿀까요? 빨리 바꿀까? 아니면 좀 늦게 바꿀까? 당연히 늦게 바꾸죠. 왜? 자기 생각이 이 방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그냥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또 늦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늦고. 그러면 뒤늦게 반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끝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거부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뒤집는데 너무 늦었잖아.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너무 빨리 내려. 그러니까 안 내리다가 갑자기 내려요. 그래서 그 주식 하락장의 마지막 모습이 EPS가 급락을 합니다.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거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박정민님 오늘 그 성공하셨나봐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 이제 끝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V자 반등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전저점을 시원하게 깨고 내려가는 하락장을 보기에는 조금 너무 비관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그 비관론에서 동의할 수 없는 거는, 지금은 이게 파란색이 미국 10년 금리고 주황색은 이번에는 나스닥입니다. 자, 올해부터 인플레이션이 터졌던 올해부터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인 문제가 된 이후에는 거의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금리 상승이 분명한 악재라는 게 딱 느낌이 오는 건데, 지금까지는 나스닥이 16,000원에서 11,000까지 빠지는 동안에 금리 올라가는 게 악재였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금리 내려가는 게 이번에도 악재가 된다. 이거는 사실 방향을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락할 거라고 방향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금리 올라가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는데, 무슨 뭐 대단한 일이, 뭐 코로나급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이제는 요거는 올라갈 때는 물가 상승이라고 하더니, 내려가니까 물가 완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 면만 따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서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물가가 잡혀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죠. 그게 설사 그 원인이 경기 침체라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나중 일이고 물가는 당장 일이니까 일단 빠지는 게 낫죠. 아니나 다를까? 뭐 시장도 똑같이 뒤집어 놓은 것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는 뭐 여기서 보여드리기는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물가가 정점 찍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비관론 쪽에서는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잘 안 내려올 것이다.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금리도 계속 높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요즘은 물가의 상승이 예전같이 뭐 에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스티키, 딱 한 번 붙으면 잘 안 움직이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물가가 왜 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미국에서 뭐 9.1% 지금 놀라운 인플레이션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지역적인 거 싹 빼고 지으면 일단 돈이 많이 풀렸죠. 물론 전쟁이 터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 병목 형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만약에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 상황이 아니었고 코로나 때 돈을 전혀 풀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올랐을까? 그건 아니거든. 일단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유동성이 많이, 쉽게 말해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랐으면 돈이 줄어들고 있으면 물가가 줄어들겠네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자,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파란색은 아까부터 10년물 금리고, 이게 주황색이 미국의 M2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 볼 때 이제 M2 가지고 많이 보잖아요. M2가 증가하니까 약간의 한 3, 4개월의 시차를 두고 뭐가 올라가요? 이게 노란색 코어 CPI. 코어. 그러니까 뭐 에너지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이런 것들은 뭐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급 문제가 있으니까 코어를 보자고요. 그랬더니 요렇게 올렸더니 요렇게 올라가잖아. 그리고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계속 같이 올라가는데 최근 M2가 딱 멈추다 못해 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노란색의 전개가 대충 어찌 될 거라는 거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주면 어떻게 된다? M2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넘어가는데 미국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심지어 볼코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스도 94년 때 마찬가지고 이걸 마이너스까지 가져갔던 일본은 그 이후로 잃어버린 25년이 왔다. 만만찮은 일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각도가 꺾이고 심지어 옆으로 가다가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올라갈 때 논리로 내년부터는 내려가지 않겠냐.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건 거의 뭐 그 상식적 얘기가 아닐까. 네. 네, 크리스티님 감사드립니다. 예, 뭐 이거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년 물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이제 M2를 보면 가장 높았던 게 2월 20 작년 2월에 그 YOY율 이거는 뭐 전체로 나왔는데 증가율로 보면은 21년 2월이 26%였나? 26.9% 정도 올라가지고 그 정점을 이렇게 M2 증가율을 찍힌 이후로 뭐 그렇게 연간 증가한 적은 사실 처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터지기 딱 1년 전쯤에 그러니까 22년 우리 2월 뭐 그때부터 막 전쟁 터지고 하면서 팍팍팍 터졌잖아요. 근데 그러기 딱 1년 전에 M2 증가율이 역대 최고로 찍었다. 26.9%를 찍었다. 그런데 올해 9월 그러니까 9월 자료 보면 2.6%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일단은 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물가가 내년이 올해처럼 이렇게 탄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동안 또 고용지표 잘 나오면 이 고용지표 보고 파월이 금리 계속 올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그때그때 흔들렸는데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고용 버티고 소비가 잘 버티는 거. 미국이 이번 올해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그래서 기술적인 그 침체를 2분기를 겪었는데 그때도 다른 게 문제였지 소비 자체는 그냥 쭉 갔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 소비가 중요하고 그리고 고용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와도 약간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의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죠.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쪼고 긴축을 하는데도 소비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고용도 버티고 있다면 그만큼 그 경제 체력이 침체를 좀 이렇게 이겨낼 그 정도의 체력이 되는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의 한 원인이 될까봐 두려워했지만 금리 인상이 더 속도 조절이 공식화된 지금부터는 고용하고 이런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이제는 금리를 높아진 금리를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딱 1년 만입니다. 작년 11월 30일 날 제롬 파월이 물가가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이제 표현을 공식적으로 이제 폐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급발진, 그러니까 근데 발진이 조금 늦긴 했지만 어쨌든 급발진을 했었고, 근데 정확하게 딱 1년 전에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새벽으로 치면 거의 딱 1년인데 이제 금융 안정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거를 사실상 확정을 공식화를 했으니까 1년의 발작 여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배드 이즈 굿, 굿 이즈 배드가 슬슬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금리를 더 어디까지 올릴 것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금리를 버틸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 버틸까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보면,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게 10년물 금리고요.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94년부터 꽤 많이 지금 빠른 속도로 올렸을 때 생각보다 경기가 좀 빠졌지만 좀 버티고 있을 때는 별로 안 빼죠. 심지어 다시 올립니다. 심지어 다시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한 두세 번 정도 낮췄다가 다시 올렸다가 롱텀 캐피탈 터지고 나서 그때 인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어느 정도 버텼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무너졌지만 버티고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게 S&P입니다. 주가는 나쁘지 않았다. 주가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는 차라리 고용과 이런 게 버티는 게 낫다. 그래서 신용을 금리가 너무 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비관론자가 말한 것처럼 경기 침체로 직행이 쭉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면은, 물론 연준도 요때 쭉 빠지니까 미세 조정을 했죠. 미세 조정하니까 어떻게 돼?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잖아. 그랬더니 주가가 꽤 괜찮았다 라는 거고, 뭐 2001년도는 뭐 그냥 올렸더니 그냥 아주 그냥 올리는 도중에 작살이 났는데도 계속 올렸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주 박살이 났고, 주가도 당연히 닷컴버블에 박살이 났던 기억이 있고, 이게 이제 배드 케이스죠. 그리고 200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서브프라임 때까지, 여기 보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중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 이제 고점을 겪고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꺾였을 때 멈추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들어가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다가 크게 하락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서브프라임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나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뭐 가장 최근에 인상했을 때는 뭐 2018년, 2019년 뭐 그때는 뭐 그냥 그 올리다가 막판에 오바이가 좀 빠니까 보험성으로 인하를 좀 했더니 뭐 시장은 뭐 도찐객진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럼 뭐겠어요? 이제부터는 견디셔.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견뎌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은 그 내년이 지금 뭐 거대한 퍼펙트 스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은 이제 경기 침체가 거의 예고됐다라고 얘기를 다 하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모든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안 오기에는 민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강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도가 깊게까지 가기에는 고용하고 소비가 잘 버틴다. 잘 버틴다. 이 정도면 사실 미국의 자산시장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모든 자산시장이 다 빠졌던 게 270년 만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 정도면은 뭐 내년에 침체가 와도 뭐 나쁘기야 당연히 나쁘겠지만 죽을 똥 살 똥은 아닐 것 같고, 심지어 올해보다 좋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올해가 더 지나서, 내년도 지나서 돌아보면 올해가 더 힘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인플레가 잡히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다가 일단 멈추면 일단 사람들이 구매력이 다시 좀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임금이 한 3% 올랐는데 물가가 5% 올라버리면 난 임금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인데, 그게 임금은 그대로인데, 임금은 이제 안 내려가니까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다시 잡히면 실질 임금이 플러스가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구매력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인데도 이 정도 쓰는데, 실질 임금이 다시 플러스가 되면 소비가 뭐 이게 터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잘 버티지 않을까? 물론 이거에 나쁜 점도 있죠. 그건 노동자 입장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죠. 실질 임금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데, 그래서 내년의 키포인트는 그 두 개의 싸움이에요. 두 개의 싸움인데, 어떤 거냐? 제가 사진 다 가려놨구나. 제가 지금 그래도 월드컵 기간이라고 오프사이드라고 선 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선이 그러니까 누가 그 임계점을 넣어서 밀어내면, 쉽게 말해서 물가가 내려와서 실질 임금이 올라서 소비와 경기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 나이스한 거고, 근데 그게 수준을 좀 넘어가가지고 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사람들이 대량 해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왜? 대량 해고 나오면 개인들이 소비가 할 수 없잖아요. 임금이 그대로를 하더라도 임금을 못 받잖아. 잘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 직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까? 해고가 많겠냐, 아니면 실질 임금이 늘어난 것만큼 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방어해 주는 게 힘이 더 크겠냐. 요 두 개가 밀고 땡길 텐데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기업의 대량 해고가 없는, 그냥 뭐 기술적 침체,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9번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냥 뭐 둔화 정도로 끝났을 때는 뭐 연준이 인하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게 약간 쉬었다 갔어요. 그때 그 기술적 침체였다는 게 뭐겠습니까? 대량 해고를 동반하지 않으면 기술적 침체예요. 바로 올해 1, 2분기처럼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찍었지만 분명히 경기가 나쁘지만 근데 뭐 사람들이 막 잘려나가고 사람들이 막 직장을 구한다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건 너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기술적인 조정? 그런 게 내년에 가능하다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주류 아이디어가 내년에는 뭐 우린 다 뒤졌어라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 하는 순간 갑자기 확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주식이 크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이 되면 그리고 시장이 아이디어를 바꿔서 이게 침체가 아니라 그냥 둔화로 끝날 것 같다라는 되는 순간 침체 때문에 던져놨던 거를 다시 빠르게 되갚는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 참 그렇습니다. 그 80%의 주류 아이디어가 꽉 있다가 얘들이 틀렸다고 판단되는 순간 우르르 가거든요. 그때 이제 잘 잡아야 방향 잘 잡아야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 이렇게 꼭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조차 지우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올해의 악재가 내년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거고 물론 또 내년의 호재가 또 내년의 악재가 되겠죠. 좀 돌고 도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지금 딱 올해 한 달 남은 올해하고 내년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들긴 해요.